예, 방금 소개받은 예일학입니다. 아까 이승호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말 좀 집에 온 것 같기도 했어요. 사실 들어올 때 기숙사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방 양쪽에 터 있고 가운데 화장실 있는 거기 이제 수련회를 하면서 대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와서 친구들이랑 같이 뭘 할래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도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생명윤리를 공부하게 됐던 굉장히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박상원 선생님이십니다. 박상원 선생님이 제가 학생 때 선교단체에 와서 오늘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해 주시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런 문제들, 생명윤리의 문제들이 중요한 문제구나. 내가 어디 사실은 저는 관심 정도였습니다. 이게 전공이 되리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다만 전공이 되고 또 다행히 의료윤리를 의과대학에서 믿음, 신앙과는 무관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연구할 기회가 생겼고 지난 20년 동안 뭐 좋고 나쁜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생명윤리가 적어도 의학이나 연구 분야에서는 깊숙이 아주 근본적인 틀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틀을 기독교가 어떻게 구성하고 또 관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근데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고민이고 아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들이 설득력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생명윤리에 관심을 갖게 됐던 또 하나의 계기는 이제 교회에서 함께 읽었던 존 스토트의 책이었습니다. 현대사회 문제와 기독교적인 답변이라는 책이었고요. 특히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왔던 챕터들이 낙태 문제, 또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 또 동성애 문제와 같은 이제 오래된 생명윤리의 주제들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주제를 보면서 이게 좀 더 탐구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될 주제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그 무렵에 또 제가 접했던 다른 책은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가끔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피터 싱어의 실천윤리학이었습니다. 피터 싱어의 실천윤리학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 이게 굉장히 난감했어요. 사실은 저게 그냥 한 칼에 날릴 수 있는 그런 글이면 좋겠는데 굉장히 정교하고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가 가능한 아젠다를 만들어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쉽게 극복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게 제 의식에 깊이 남아있고 이 생명윤리를 공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에서 배운 것으로 알고 있는 이 낙태의 문제가 과연 제도로, 법으로 실현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교인이 절반이 되지 않는 한국을 살고 있고요. 다음에 그 다른 사람들은 매우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강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법제화할 수도 없죠. 법은 결국에는 합의를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민주적인 절차로 만들어진 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틀렸어. 이건 우린 따르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태도인가. 우리 자신은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요구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했고, 한 10년쯤 전에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는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좀 지나친 아집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다만, 제가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여줘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 것인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낙태의 윤리 문제는 이제 가장 오래된 문제입니다. 인간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관행이죠.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도 확인이 될 정도로 수태를 조절하려고 하는 욕구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낙태 문제는 수태 조절의 일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출발할 수 있는 동의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종교, 정치, 사회운동이 다 얽혀있는 가장 뜨거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건 뭐 언제든지 휘발성이 있어서 그 정치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개인의 차원으로 가면 가장 내밀한 문제입니다. 쉽게 이야기할 수 없고 쉽게 드러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굉장히 무례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가장 모호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태아의 도덕적 지위를 우리가 언급하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지만 태아의 도덕적 지위와 같은 사실은 존재론적으로 논쟁이 많고 또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문제도 그렇게 많지 않죠. 또 한편으로 다른 상대를 완전히 납득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논변들이 있고 그 논변에 대한 반대 논변들이 양측을 오가면서 있게 됩니다. 가장 전통적인 논변이라고 하면 이제 카톨릭 쪽에서 나온 인간의 생명이겠지만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 제가 언급했던 피트시머부터 시작해서 이후의 논의들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여성주의 중에서도 낙태를 반대하는 여성주의 철학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굉장히 넓은 폭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간다는 점에서 종종 철학을 아주 밀도 있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용어 자체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생명윤리를 가장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생산적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책, 재작년에 법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고 난 이후에 입법 과정을 포함해서 또 입법 과정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전문가적인 발언을 하는 것과 같이 굉장히 현재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논의된다는 점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현안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 낙태 문제를 이 생명윤리 포럼에서 첫 주제로 삼았다는 건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는 누구냐를 증명하는 말로 사용돼서도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네가 너의 그 신앙이 확실하다는 것을 낙태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최근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김정일이나 북한 지도자에게 욕을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서 언급이 나왔듯이 낙태는 무조건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말을 하지 못하면 저 사람 신앙이 뭐야? 라고 묻는 게 과연 타당한 접근일지 누군가는 약간 좀 주저하고 의심하고 확신을 바라는 것이 과연 그게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이제 좀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런 이론적인 차원보다는 실천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생명윤리에 아주 한 50년, 60년 정도 된 이 전통 안에선 철학과 신학이 초반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법학이 깊숙이 들어와서 개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학자들의 영향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최근 생명윤리는 사회학 같아요. 보건학이나 사회학 논문을 보는 것 같이 변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사실 생명윤리가 예전과 같이 무엇이 옳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논증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실천을 할래?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고민을 해야 되지? 사람들은 무엇을 고민하지? 그 고민을 실천하려고 할 때 어떤 게 장애물이 되는 거지? 이 부분에 오늘날 요즘 생명윤리 연구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명윤리 실천이라는 제목을 좀 살펴봤고, 결국 우리가 생명윤리 논의를 하고 있는 이 목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아니면 생명윤리의 신념을 아니면 우리의 확신을 현실로 실현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맥락에서 생명윤리 논의를 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실천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 규범의 구속력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그래 좋은 말이네, 나도 소중하게 생각해, 돌아서서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게 내 행동을 구속할 수 있고, 그리고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고요. 또 그 구속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실천의 근거가 되는 규범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까지 이제 생명윤리, 우리 머릿속에 있는 철학적인 생명윤리는 되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실천에 근거되는 규범이 무엇이 있는지를 얘기하면 생명윤리 끝. 근데 아주 오래된 그 메타윤리의 그 딜레마가 있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거하고 꼭 이렇게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실천에 근거가 되는 규범이 어떻게 하면 구속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지 조금 더 이론적인 차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규범은 도대체 어디서 출발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어디에서 알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 그 근간이 되는 도덕적인 기준들, 뭐 공리주의자 같으면 유틸리티, 다음에 그 칸트주의자들 같으면 인간의 존엄, 이 각각이 도대체 어떤 세계관 안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이해가 사실은 요청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관점에서 생명윤리와 공공정책으로서의 생명윤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아주 잘 나란히 서지를 않아요. 우리들이 답답해하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독교 관점에서 생명윤리가 공공정책으로서의 생명윤리로 옮겨지려면 그 과정에 우리가 무엇이 작동하고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기여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고 반대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겠죠. 결국 오늘날의 생명윤리는 개인의 신념과 확신을 전달하는, 사실 이제 생명윤리를 단 두세 가지로 나누는 게 더 합당한 접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생명윤리의 아주 초기 학자 중에 포터라는 학자는 생명윤리를 생명의 윤리라는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바이오에틱이라는 말을 생명을 돌보는 인간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것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것이 생명윤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생명윤리는 이제 한편으로 많이 숨었죠. 그리고 이제 요즘 다시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다시 인식하게 됐어요. 생명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재확인하는 생명윤리를.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실천하는 개인 차원의 윤리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윤리죠. 그리고 중간에 어디 누군가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한계를 정하는 공공정책으로서의 생명윤리, 이런 단계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옳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거죠. 공공생명윤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공공생명윤리의 논의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더한데요. 법과 그다음에 그 어떤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만드는 지침과 또 어떤 곳에서 제시하는 어떤 성명과 이런 것들이 각각의 층위에서 달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법이 매우 강력하게 기능하는 것으로 이제 기능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 특히 이제 영미권 국가들은 법과 윤리를 그렇게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타당하면 법적으로도 합리적이고 보장이 돼요. 근데 우리 사회는 윤리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다음에 고개를 까다리면서 법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식의 답변이 항상 따라오죠. 변호사들이 더 인정을 받는, 이게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네.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로 저는 헌법의 문제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2019년도에 형법 269조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원이 이제 2017년에 제기된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너무 여러 번 보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구가 나와요. 그래서 전인적인 결정이고 태안 22주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책에는 공공정책을 전제로 한 생명윤리의 논의는 이 헌법이 제시한, 헌법의 해석에서 제시한 법제가 쭉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이제 일단 헌법이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먼저 설명해 드리고 나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형법은요,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제한으로 자기결정권을 보고 있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최소 침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소 침해시키고, 다음에 태아의 생명을
보존하는, 법익을 균형하는 지점으로 독자적인 생존 가능성 22주를 이야기했죠.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과학적으로도 논쟁의 여지가 많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실천적인 의미에서도 어느 쪽도 만족할 수 없는 이런 이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타협이에요. 타협 자체가 공공정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 죄악시할 수는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이 과정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공공정책으로서의 낙태고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쭉 낭독하면서 보완을 요구합니다.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사회가 굉장히 혼란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그 개선이 돼야 되고 그 효력이 없는 법이다. 그래서 결정 가능한 기간까지 해서 헌법적인 사유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또 상담 요건 숙려 기관과 같이 이제 그 낙태 반대하시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주장했던 절차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안에 포함할 것인지와 같은 것들도 헌법재판소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타협점을 끊임없이 제시를 하죠. 물론 이제 이 논의는 태아를 자동적으로 대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또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또 우리 헌법재판소는 아마 미국의 대법원 판결문을 많이 참조한 것 같고요. 그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가장 널리 알려진 그 해석 중에 하나인 드워킨의 해석에 따르면 헌법상의 권리를, 태아는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존중받을 생명을 지니고 있는 존재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존재의 그 이익이, 아니면 그 생명을 보호해야 될 국가의 의무가 일정 단계가 지나서 충분히 커질 때 여성의 자율성은 제한이 되는 것이다. 라는 드워킨의 설명이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반영이 됩니다. 이 설명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질문인데요. 미국식의 어떤 판결문, 법철학 논의를 아주 조심스럽게 설명을 하자면 매우 경제적인 설명이에요. 어떤 것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딱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설명, 빙 돌아가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 설명은 택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철학자들이 가끔 사용하는 머니밸류예요. 뉴메리컬하게 딱 제시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이런 이제 모두에게 통용 가능한 접근이라고 하는 것. 이제 미국 철학의 영향도 있겠죠. 알 수 있는 것은 아는 것이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다. 내가 안 본 것, 확인하지 못한 것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 낙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아에 관해서도 모르는 것, 확인되지 않은 것에 관해서 쉽사리 있다 없다를 얘기하지는 않겠다. 심지어 헌법재판소 판결도 그렇고, 특히 이제 미국 로데웨이드 판결 같은 경우에는 있다 없다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아요.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논의의 근거로 삼습니다. 결국 공공정책으로서의 생명윤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 알고 있는 것 중에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게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접근이 가능하고 설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공공정책과 윤리가 종종 불일치할 수 있고, 이건 어느 사람에게도 합의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분인이라고 하는 미국 철학자가 되게 이 낙태 문제에 관해서 윤리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 사이에 흥미로운 그 관계를 예시를 해요. 제가 이제 100억 원 복권에 당첨됐다. 우리나라 이런 복권이 없습니다, 요즘은. 어쨌든 간에 100억 원 복권에 당첨됐다. 그래서 제가 전액을 기부했다면 저는 이제 칭찬받아 마땅하겠죠. 그런데 저축을 한다. 현명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것 같아요. 누가 저 사람도 저걸로 쓸데없는 짓 하지 않았구나. 금도구만 롤스로이스를 산다. 약간 미련하다, 바보다라는 얘기를 이제 슬슬 하기 시작하겠죠. 광고판에 나는 누가 싫다라고 얘기하면 저를 비난할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돈을 저렇게 쓰네? 비난하겠죠. 매우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넘어서서 암살자를 고용했다면 저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들 중에 법적으로 금지되고 또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본인이 그 낙태에 관한 논변들을 쭉 검토하면서 제시한 이야기, 첫 시작이에요. 낙태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다.
이제 이 공리주의자이고 낙태에 대해서 아이가 있는 것은 매우 감사해야 하지만 이것은 여성의 권리라고 인정한 조심스러운 입장을 가진 학자의 표현이에요.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처벌을 해야 될 행위라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앞의 논리예요. 보이는 것, 확인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논의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낙태라는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사회현상, 평가의 대상으로 임신중절이에요. 사회현상으로서는 그냥 가치 중립적인 기술입니다. 어떤 연령대, 어떤 여성들이 어떤 사유로 임신중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졌다. 우리나라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다. 1950년대 낙태를 처벌하다가 70년대 슬그머니 낙태를 종용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불법화하고 막 이런 혼란스러운 역사적인 변천이 있었다. 또 서로 다른 가치 체계, 여성들의 체계가 가치와 또 자기에 대한 인식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또 사회학적으로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기술하는 작업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치평가의 대상으로서의 임신중절입니다. 도덕 철학의 대상이죠. 옳으냐 그르냐, 가치가 무엇인가, 어떤 가치에 근거해서 평가할 것인가로 접근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규율의 대상으로서의 임신중절입니다. 이것은 법적이고 정책적인 대상입니다. 이 각각의 범주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상대편이 서로 기대어 있는 논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특히 공공 영역으로 올라올 때 쉽게 뛰어넘어서도 안 되고 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고민에서 오늘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덕적인 평가, 정책적인 규율, 가치중립적인 기술은 이렇게 상호 의존적이고 오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간지대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아주 강력한 프로라이프들도 모든 경우에 절대로 태아의 목숨을 앗아가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태아냐 산모냐 이 두 가지 이런 선택의 경우와 같이 또 아주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해도 낙태가 무조건 허용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린 중간쯤 어딘가에서 타협이나 아니면 중간쯤 어딘가 굉장히 넓은 영역이 있는 겁니다. 이 영역의 어느 선에서 우리가 선을 그을 것인가를 두고 지금 우리가 씨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중간선이 존재하는 이유는 실천적인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론적인 딜레마가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서 명료하게 그을 수 있는 딜레마가 아니라 그냥 실천을 하려고 하니 우리 머릿속에 무엇이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옮기려고 하니까 인간이 처해 있는 조건이 우리는 이상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천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계 안에서 도대체 어디서 용인을 할 것인가, 어디서 금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딜레마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이제 넓은 선상에서 제가 매우 거칠게 그린 그림이라서 죄송하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목사님이기도 한 김상득 교수의 글이에요. 페미니스트 윤리에선 태아와 산모의 관계를 중시한다. 여성의 입장에서 임신 중절에 접근한다는 것은 여성의 태도가 임신 책임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문장을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여성에 대한 압제적인 제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여성에게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한 변론은 여전히 호소력을 갖는다. 우리한테 이제 주는 이제 메시지인 거죠.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 메시지에 포함을 시킬 것인가? 어디까지 우리의 과제 안에 담을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본인이 제시를 한 오른쪽에 보면 굉장히 도표가 많죠. 이게 낙태를 반대하는 논변의 목록이에요. 이제 그 사람이 쓴 것이고 각각을 하나씩 다 논파를 해나갑니다. 한 400페이지 가까운 책으로 논파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이 사람의 입장은 이거예요. 이것을 유지할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조심스러운 입장에서의 접근이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참고 내지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다원주의 사회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믿고 있듯 낙태를 허용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합리적이라고 자신들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자체로는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부딪혀 있는 사회에서, 다원주의 사회에서 합리적인 의견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관한 미국 쪽에서의 최근 논의는 이제 참여적인 민주주의 아니면 수렴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이제 정치 철학의 일부입니다. 논의 주제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태아의 생명권은 잘 모르겠어. 이걸 얘기하려고 하면 우리가 미궁에 빠져.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원칙들을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이 다른 거 알아.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다른 걸 놓고 상대편은 설득 안 되는 걸로 싸우지 맙시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걸로 얘기합시다.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데서 선을 그읍시다. 이런 방식의,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 불일치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합의예요. 우리가 합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사이좋게 싸울 수 있을지를 얘기하자라는 겁니다. 절차적인 정의로는 논쟁을 피할 수 없다. 물론 이런 딜레마가 우리에게는 있죠. 그리고 상호 존중의 태도를 갖자. 그리고 결국에는 공손함과 상호 존중의 태도로 이 사안에, 이 문제에 가장 핫하고 오래돼 있고 심각한 문제에 대처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자체가 핵심 가치이겠죠. 그렇다면 이 공론의 장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개입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낙태 허용론자, 낙태 금지론자의 입장은 합리적인 불일치 조건을 충족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편에게 적용되지 않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고, 한 관점으로 당위편, 그러니까 내재적인 관점으로 논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관점에서는 그런데 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무척 어려웠던 논박 중에 하나 있어요. 그건 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냥 답답해요. 예, 어려웠죠. 두 관점 모두 동일한 사실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해석의 문제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해석을 동일하게 해석을 맞출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겠죠. 어떻게 해야 이 고착 상태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의 논의를 좀 소개해 드리면서 이 가능성이 무엇이 있을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대 후반 그리고 2010년대부터 그 생명윤리학계에서는 이 엠피리컬 바이오에틱이라는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내추럴라이즈 바이오에틱이라는 말로 자연주의적 생명윤리 이런 식의 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생명윤리 안에 사회학적인 방법들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라는 움직임이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면서 2010년도, 11년도쯤에는 엠피리컬 턴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생명윤리가 경험적이고 입증 가능한 실증적인 정보에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규범적인 논의를 전개하면서 규범이 우리에게 설득력과 실천력 아니면 우리의 그 행동을 보증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어떤 조건들이 있는가에 관해서 이제 2018년도에 나온 도나단 아입스의 책을 좀 제가 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규범적인 논의 안에서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정당한 질문을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그냥 이상적이고 가상의 사례들, 사실 생명윤리 초반은 온갖 종류의 괴상한 사례들로 가득했죠. 제가 기억하는 낙태 관련된 논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톰슨이라고 하는 학자의 논변인데, 그 바이올리니스트,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 바이올리니스트가 혈관으로 연결되는 이야기, 거기에 조금 더 변형된 거는 조그만 오두막에 갇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아기가 점점 커져서 자기가 짓눌려 죽게 되는 이야기, 이런 이제 가상의 사례들이 나옵니다. 과연 그것이 추상적인 구성은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측면들을 강조하는 효과는 있지만, 이게 과연 진실한 질문인가? 이게 우리가 다뤄야 될 질문인가를 던집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학자들은 도덕행위자의 실천 과정에서 경험되고 그 사람들이 어디 중간선을 그으면서
자기의 삶을 도덕적인 인테그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택하는 방식 안에서 구성되도록 노력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환경에 주의하고 그들에게 허용된 선택과 그들의 제약점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실천할 수 없는 도덕규범은 폭력일 수 있습니다. 실용성 조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우려를 충분히 진지하게 다루고 충분히 존중함으로써 규범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끌도록 노력하자라고 하는 이런 접근을 취합니다. 이제 오래된 질문이 있죠. 과연 사실과 규범을 동시에 논의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저자들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로크에 대한 해석이 어떠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접근을 하기 때문이죠. 사실과 규범을 동시에 논의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규범을 인식하는 이 인식론도 규정하는 요소들에 예민해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경험론적인 생명윤리가 제시하고 강조하는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우리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느끼는 너는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 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세상을 보기에 그걸 그렇게 인식하고 그걸 그런 방식의 도덕적인 문제로 환원을 시키니? 라는 거예요. 일관성을 가진 그렇게 이제 인식론을 나 자신에게 예민하도록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몰아가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스스로를 몰아가서 편향된 결론을 내기가 너무 쉬워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이제 매우 인상이 깊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미국 CDC, 총무였던 닥터 에버릿 쿱의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에 레이건이 지명한 CDC 디렉터였는데 이 사람이 당연히 낙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동성애에 대해서 극단적인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려운 시기를 거쳤죠. 에이즈 확산 시기를 거치고 또 낙태 논쟁을 거쳤는데 이 시기 낙태 논쟁을 거치면서 당연히 이 시점의 논쟁을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70년대 말부터 낙태한 여성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준다. 심각한 고통을 안겨준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게 됩니다. 논쟁을 감수하고 그래서 에버릿 쿱이 CDC 예산을 들여서 정말 그런지를 연구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건 뭐냐면 뜻밖에도 결론을 못 내렸어요.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이유는 설문하는 사람의 태도가 설문하는 사람의 입장에 너무 달려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생명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낙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입장이나 주장들을 할 때 우리한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고 질문을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입장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신에게 예민한 방법론, 그래서 왜곡되지 않을 연구 방법론과 조사 방법론을 주장합니다. 합의인지 일관성인지와 같은 질문들을 한편으로 하게 되고요. 결국에 우리한테 요구되는 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장점, 우리의 특기를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합쳐야 될 필요성을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규범에 익숙하고 규범을 다루고 논리학적으로 쫙 이렇게 우리가 논리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한편으로는 그게 사실을 제대로 반영한 논리표인지를 사회학자에게 부탁할 수 있겠죠. 사회학자에게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요소들을 묻을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분과학문 체제 내에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게 정당한가라고 묻지만 이게 정당하게 통용되는가를 묻지만 규범적으로는 마땅한가를 묻습니다. 또 누가 실제로 권한을 갖고 있는가를 묻지만 누가 권한을 가져야 하는가를 질문합니다. 이거는 프로라이프든 프로초이스든 똑같아요. 양쪽 다. 권한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 누가 전문가인가, 누가 전문가로 인정받아야 될 사람인가, 이 안에서 권력관계,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가치평가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되어야 마땅한가, 이 두 가지 사이의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선생님들하고 같이 좀 고민해 보려고 하는 문제의 조합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조합을 할 것인가라는 거죠. 경험주의 생명윤리는 절대 설문조사가 아닙니다. 현재의 경험적인 연구는 매우 불만족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제 이런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통계를 내고, 다음에 샘플을 할 때도 많은 착오나 오류들이 있어요.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합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반영하는 것일까? 또 일반 대중의 참여가 어떤 역할을 가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메타윤리적인 상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혹시 경험주의가 상대주의인가? 경험주의적 생명윤리가 상대주의를 옹호하는 것인가? 꼭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다만 내가 이런 입장을 지금 상황에서 유지하고 있다. 이건 내가 지금껏 여러 사안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죄송합니다. 이건 잠재적으로는 상대주의적이에요. 하지만 그 진실성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진실성이겠죠. 지금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난 이게 참이라고 생각해.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혹시 다른 증거가 나타난다면 나는 바뀔 준비가 돼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어느 쪽에나 다 요구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우린 사실 그렇게 될 걸 기대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상대가 그럴 것을 기대하고 얘기하잖아요. 대중의 태도를 조사하는 것은 정치적인 맥락에서는 실용적입니다. 그게 과연 실제로 어떤 것들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사실은 또 정치적인 맥락에서는 유일한 해결책일 수도 있어요. 다원주의 국가에서 고착이 됐을 때, 그리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는 잠정적이라도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매우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의구심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으로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경험주의 생명윤리는 정당화의 근거를 찾는 겁니다. 어떤 생명윤리학자가, 어떤 입장을 가진 생명윤리학자가 정당화를 하려고 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민과 갈등과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들어왔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주장을 하지 않죠. 그렇다면 이런 담론 체계에서 윤리학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우리들은 규범집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공적 영역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이 과정에서 어떤 전문가들을 양성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가르치고 함께 운동할 사람들을 양성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공적인 영역에서 대화를 이끌어내고 참여하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같이 바꿔나갈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론적으로 더 깊이 있게 파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사람들인지에 따라서 이 입장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공공정책을 만드는 윤리학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윤리학자들이 많은 위원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어느 곳에 윤리학자들이 들어갑니다. 다양한 윤리적인 고려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전달합니다. 설명을 해줘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자기가 전문가로서, 컨설턴트로서 개입할 때는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지는 않는 게 바람직하겠죠. 판단을 내리도록, 결정하도록, 가치를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안에서 부딪히는 여러 논리적인 모순들, 또 잠재적인 갈등들, 가치들, 상충하는 가치들을 제기하고 확인하고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윤리학자들은. 매우 기술적인 측면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하는, 유감스럽게도 자기 주장만 하고 공공담론에는 참여하지 않는 이런 생명윤리학자들은 밖에서는 활동할 수 있겠죠. 밖에서 활동해야죠. 그런데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는 사실 책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이 공공담론을 이거 만드는 것을 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겠죠. 지금까지 가정된 윤리학자들의 기능은 일련의 가치를 구체화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좁히는 것들이었고, 하버마스에서는 건축자 역할은 하지만 이 사람들의 과정을 돕는 일종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둘 중에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라는 건데요. 롤스 논의 맥락에서는 윤리학자가 공공정책에 참여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롤스 논의에서의 윤리학자는 그 합리적인 개인을 이미 가정하고 표상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전체의 말이랑 똑같아요. 이 분명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특히 이제 경험주의 생명윤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하버마스 논의에서처럼 건축자 내지는 길잡이 역할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경험주의적으로 생명윤리에 접근한다는 것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태도들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적당한 그리고 받아들일 만한 그리고 구속력을 갖는 규범에 도달하도록 돕는 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누가 주장할 것인가? 결국 저는 더 밀접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생명윤리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미국 케이스 웨스턴 같은 경우에는 생명윤리학 1학기에 통계학을 배우게 했어요. 철학이니 뭐 사회학이니 보건학 베이스를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당신이 생명윤리를 하려면 통계를 잘해야 됩니다라고 시작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생명윤리 안에 사회학자나 이런 여러 가지 연구 방법론에 익숙한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교육하고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는 대화적으로 자기가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밖에서 오가는 논의들을 분석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다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연구들이 있는지를 볼게요. 리뷰 아티클에 따르면 무려 32가지 방법론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이야기하는 건 미친 짓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중에 상당수는 저도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쓸 수 있는 것도 몇 개 안 되기 때문이죠. 대화적으로 아니면 이제 질적인 연구를 한다든지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게 이제 수급민주주의적인 방법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대화적으로 예를 들면 당사자들을 대화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 규범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을. 당신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어떻던가? 우리가 당신과 입장을 바꿔보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합의에 도달하는 이제 굉장히 하버마스적인 하버마스가 아니라 누구죠? 이게 우리 해석학적인 방법입니다. 예. 가다머식인 방법이겠죠. 그래서 성찰과 대안 마련의 대화에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화하도록, 서로 교환하도록 장을 만들고 룰을 지키고 룰을 제정하고 돕는 역할이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규범과 우리의 경험 사이에 반성적인 평행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관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관점, 다른 고려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범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안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세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어떤 안정된 도덕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그걸 이제 수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교하게 받아들이고 체크해내는 방법. 예를 들면, NER이라고 부르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문 내지는 이제 이 사람들은 게시판에 있는 댓글들을 분석을 하는 접근을 택하기도 해요. 신문 기사 밑에 달리는 댓글들을. 그래서 이 사람들, 일반인들의 도덕관념은 어떤지를 쭉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한편으로는 답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니면 해결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각각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를 안정되고 안전한 환경 안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대화가 가능하도록 학습의 효과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래서 그랬구나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상대편을 논박하기 위해서 자리에 만나면 상대편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안 생깁니다. 그냥 틀린 것만 찾아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아니라 듣고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다 올라오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몇 차례 걸리는 매우 소모적인 절차처럼 보이는 이 방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관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의 가장 크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부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의 관점을 듣고 귀담아 듣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우리를 어떻게 성찰하게 하는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사실 이런 태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관이나 확신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도전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배타적이진 않았는지 완고하거나 너무 확신에 차있던 건 아닌지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좋은 평가는 무엇인가?
설명이 명료한가? 결국에는 이제 모든 논의에서는 명료한 설명을, 분명한 설명을 원합니다. 복잡한 설명도 괜찮아요. 다만 분명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아, 이건 이럴 수도 있고, 우리가 이건 파악을 못했다 그러면 그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까지 제시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방법론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을 잘 찾아내는 방법론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도 반드시 명시를 해야 돼요. 이것은 설문조사를 한 것이다. 설문조사엔 이런 착오가 있고 한계가 있다. 우리가 질적조사를 했다. 그런데 우리가 샘플링을 할 때 어떤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감수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제 슬라이드의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낙태관에서 우리가 경험적인 생명윤리 연구를 한다면, 우리의 이제 첫 단추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연구하는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규범적인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정책 과정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논쟁거리 내지는 참고해야 될 사실들과 가치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첫 번째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는 누가 함께 연구할 사람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이 목적에 따라서 내지는 찾아내려고 하는 주제에 따라서 함께 연구해야 될 사람들의 폭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돼. 우리가 누구에게 리포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반영시킬 사람들은 누구인가? 시민, 여성, 아동, 누구인가? 의료인? 이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이해와 관점과 경험과 한계,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반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초반에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맥락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어디에 반영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질문 설정에 반영할 수도 있어요. 윤리적으로 의미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 라는 데 반영할 수도 있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규범은 과연 정당한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규범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게 실질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것들이 모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규정을 하고 그 목표를 제시했다면 실제 우리의 규범이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또 한편으로는 행위 지침을 개발하는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지켜야 될 행위 지침을 제시하는 것인가? 예를 들면 산부인과 의사가 상담을 하려고 할 때 만들어내는 지침과 또 다른 상황에서의 지침은 일치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그 지침의 구속을 받을 사람들의 관점에서 또 그 사람들의 경험을 제시하는 이런 그 데이터 반영이 필요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실천을 교육과 학생회라면 또 다른 맥락입니다. 어떤 게 장애물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무엇이 힘들게 만드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찾아내는 데이터부터 사실 우리의 연구 기회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일관되도록 하는 것, 이게 경험적인 방법이고, 또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고,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방법론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화하고 협력하고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 그 의존적인 관계의 첫 번째는 특히 이런 종류의 연구에서는 개방적인 태도와 동시에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어떤 한계와 어떤 의존성이 있는지를 인정하고 상대편에게 배우는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